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엠버의 응급의학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지지 않았나요? 출퇴근길에 벌써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지치기 쉬워지는 날씨인데 다들 수분 보충 많이들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트 페일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도 우리 응급실의 덕 선생님이 말아주시는 케이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 선생입니다. 저 저번 나이트 때 좀 당황스러운 케이스가 있었어요. 환자가 심한 호흡곤란으로 왔어요. 숨을 엄청 힘들게 쉬고 있었고 BP는 230에 180이고 세츄레이션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양측 폐소리도 많이 안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초음파를 딱 봤는데 EF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심장 기능도 약하고 몸에 물이 쌓여서 폐에 물이 찼다고 싶었죠. 하트 페일리어로 인한 풀모너리 이데마로 판단하고 라식스를 줬어요. 그래서요? 근데 환자 증상이 호전이 없는 거예요. 환자는 계속 힘들어하고 그때 초음파로 IVC를 다시 봤더니 사이즈가 정상 범위이고 콜랩스까지 되는 거예요. 다리에 피팅 에데마도 없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일단 심장내과로 입원시키긴 했지만 제가 뭘 놓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근데 덕 선생님, 사실 그 케이스에서 놓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스케이프입니다. 스케이프요? 네, 오늘은 이 스케이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프란 무엇인가? 스케이프는 심파세틱 크래싱 어큐트 풀모너리 이데마의 약자예요. 우리말로 풀자면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 급격하게 발생하는 폐부종 정도가 되는데요. 스케이프를 이해하려면 먼저 폐부종이 생기는 여러 가지 병태 생리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흔히들 폐에 물이 찼다고 하면 몸에 물이 너무 많이 쌓인 거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맞잖아요. 몸에 물이 많으니까 폐에도 물이 차는 거 아닌가요?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폐를 작은 컵으로, 몸 전체를 큰 컵으로 상상해봐요. 폐 물컵과 몸 물컵은 심장을 경유해서 서로 연결된 구조죠. 폐 물컵의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프리로드. 이건 쉽게 얘기하면 전체 물의 양이에요. 두 번째는 컨트랙틸리티. 이건 심장이 짜주는 힘이죠. 마지막으로 애프터로드. 이건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의 저항이에요. 오,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컨트랙틸리티요? 심장학에서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중에서 스케이프는 주로 애프터로드의 문제예요. 심장은 혈액을 내보내려는데 혈관 저항이 갑자기 치솟아서 내보내는 흐름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혈관 저항이 올라가요? 혈압약 복용이 부족하거나 감염, ACS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항진되는 게 트리거예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전신혈관이 수축하고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도 활성화되면서 혈관 저항이 치솟게 되어요. 그럼 심장이 갑자기 높아진 장벽을 뚫고 혈액을 내보내려고 무리를 하지만 역부족일 경우 피를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니 폐에 고이면서 물이 차는 거군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이 폐에 고이는 물은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물이 아니에요. 내장이나 말초에 있던 체액이 폐순환으로 급격하게 이동하여 재분배되는 거예요. 몸 물컵의 물이 폐 물컵으로 쏟아지는 거죠. 아, 그러면 사실 몸 전체로 봤을 때는 물이 많은 건 아닐 수 있겠네요. 맞아요. 스케이프 환자들은 몸 전체 체액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어요. 폐만 흠뻑 젖어 있고 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앞에 선생님 케이스에서 IVC가 콜랩스되고 피팅 에데마가 없었던 이유예요. 오, 맞아요. 그러면 라식스가 효과가 없었던 게 당연한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몸에 물이 많지 않은 환자한테 이뇨제를 쓴 거니까요. 반면에 과도한 프리로드로 생기는 폐부종, 그러니까 전신에 체액이 천천히 쌓여온 케이스에서는 물을 빼주는 이뇨제가 맞는 치료가 돼요. 그럼 그 둘은 완전히 별개의 병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완전히 별개의 병이라기보다는 폐부종의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만성 신부전으로 체액이 서서히 쌓이던 환자가 어느 날 교감신경 항진으로 스케이프처럼 터지기도 해요. 딱 잘라서 이건 스케이프, 저건 보륨 오버로드가 아니라 겹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느 쪽 성격이 더 강한지 보면서 치료 방향을 잡아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스케이프는 EF가 낮은 환자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심장 수축력이 정상인 환자도 교감신경이 급격히 항진되고 애프터로드가 치솟으면 스케이프가 올 수 있어요. 덕 선생님 케이스처럼 EF가 떨어져 있어도 지금의 급성 악화는 스케이프일 수 있는 거죠.
아, EF 낮으면 체액 과다가 아닌 거네요. 저는 그걸 가정으로 깔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흔한 함정이에요. 원리를 잘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스케이프의 진단. 그러면 스케이프를 어떻게 알아채야 하나요? 진단의 핵심은 히스토리와 피지컬이에요. 스케이프는 고유의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째, 발병이 굉장히 급격해요.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가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하죠. 둘째는 혈압이에요. 수축기 혈압이 160을 넘거나 오늘 케이스처럼 200이 훌쩍 넘기도 해요. 이건 애프터로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소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팅 으데마 같은 볼륨 오버로드의 소견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진단에는 포커스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초음파로 폐를 보면 B 라인이 양측 여러 구역에 3개 이상 보이는데 이게 폐에 물이 찼다는 신호예요. 근데 어차피 체스트 엑스레이 찍을 건데 굳이 여기서 폐 초음파를 보는 게 의미가 있나요? 먼저 초음파가 훨씬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검사예요. 엑스레이는 환자가 촬영실로 가거나 포터블 기기가 환자 쪽으로 오는 걸 기다려야 하는데 초음파는 우리가 바로 가지고 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한 초음파는 엑스레이보다 더 민감하게 폐부종을 볼 수 있어요. 폐부종을 보는데 초음파의 민감도가 약 88%, 특이도는 약 90% 정도예요. 반면 엑스레이는 민감도가 73% 정도고 신부전 환자의 최대 20%는 엑스레이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초음파가 엑스레이보다 더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초음파가 엑스레이보다 진단에서 더 정확하네요. 네, 물론 초음파로는 심장도 확인해서 EF도 확인할 수 있고 IVC도 봐서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어요. 덕 선생님 케이스처럼 IVC가 콜랩스되면 체액이 과하지 않다는 힌트가 되는 거죠. 단, 볼륨에 대한 평가는 IVC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고 종합적인 소견들을 함께 봐야 해요. 혈액 검사는 어떤가요? BMP 같은 거요. BMP는 스케이프와 볼륨 오버로드 양쪽에서 모두 올라요. 그래서 둘을 감별하는 데는 결정적인 검사가 아니에요. 트로포닌도 스케이프에서 흔히 오를 수 있어요. 오, 트로포닌 올랐으면 MI 아닌가요? 스케이프에서 트로포닌이 오르는 건 대부분 과도한 옥시전 디낸드로 인한 이스케미아예요. 애프터로드 증가로 인해 심장이 과부하를 받아서 힘을 내려다 보니 생기는 거지 관상동맥이 막힌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물론 MI가 스케이프의 유발 원인이 될 수 있고 진짜 MI인지도 감별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트로포닌이 올랐다고 바로 MI구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랩 결과는 의미 없는 건가요? 완전히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스케이프의 원인을 찾는 데는 쓸 수 있어요. 간염이나 전해질 이상이 있는지 등을 감별하는데 혈액 검사는 여전히 필요해요. 다만 스케이프의 진단 자체는 검사실 수치보다 히스토리와 피지컬이 주가되는 거예요. 스케이프의 치료.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치료 파트예요. 스케이프의 병태 생리가 애프터로드 문제라는 걸 이제 살펴봤어요. 그럼 치료의 핵심도 바로 애프터로드를 줄이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니트로글리세린이죠. 맞아요. 주요한 약물은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니트로글리세린을 하이도즈로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용량에 따라 작용이 달라요. 로우도즈에서는 주로 정맥을 확장시켜서 프리로드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하이도즈로 사용해야 동맥까지 확장시켜서 애프터로드도 같이 줄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줘야 하이도즈인 건가요? 하이도즈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로 하이도즈로 주는 게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RCT 하나 살펴볼게요. 2024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스케이프 환자에서 NTG를 볼루스와 하이도즈로 투여한 그룹과 모도즈로 투여한 그룹을 비교한 연구예요. 하이도즈 그룹에서는 먼저 볼루스로 600에서 1000마이크로그램을 주고 이후 인퓨전은 분당 100마이크로그램으로 시작했어요. 로우도즈군은 볼루스 없이 분당 20에서 40 마이크로그램으로 시작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두 그룹의 결과가 극적으로 달랐어요. 6시간 내에 증상이 해소된 비율이 하이도즈군은 65%, 로우도즈군은 12%였어요. 기관 삽관율도 입원율도 줄고 재원기간도 하이도즈군에서 낮게 확인되었어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하지만 그렇게 니트로글리세린을 고용량으로 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걱정도 들 수 있긴 해요. 이 연구에서는 양쪽 군 모두 저혈압까지 발생한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혈압이 발생할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 연구를 통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하이도즈 투여 시 저혈압 발생률은 2에서 4% 정도로 낮게 확인되었고, 발생 시에도 인퓨전 속도를 줄이거나 아예 끊으면 혈압이 회복되었어요. 스케이프에서의 강력한 치료 결과를 봤을 때 하이도즈 니트로글리세린은 충분히 사용해볼 만한 용량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저도 볼루스로 500을 주고 분당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시작하면 되나요? 시작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타겟은 수축기 혈압을 140에서 160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면 돼요. 스타틴 도즈에도 효과가 부족하면 볼루스를 추가로 주거나 인퓨전 레이트를 더 올릴 수 있는데, 여러 자료에 따르면 분당 400 마이크로그램까지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다음에 꼭 한번 써봐야겠네요. 근데 만들어둔 니트로글리세린 세트 처방이랑은 속도가 다르니까 계산을 직접 다시 해놔야겠어요.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요. 니트로링구알 주사 약전을 보면 니트로글리세린 인퓨전 레이트 환산표가 있어요. 희석액의 농도에 따라서 분당 마이크로그램을 시간당 밀리리터로 환산해 놓아서 이 표를 참고하면 약을 쓸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약전표에 있는 기본 시작 용량이 분당 10 마이크로그램인데 그 숫자에 머물면 안 됩니다. 스케이프에서는 그보다 훨씬 위로 가야 해요. 세팅은 약전표를 참고하되 용량은 그보다 훨씬 위로 사용하는 걸 기억하세요. 응급실에 많이 있는 혀 밑에 넣는 니트로글리세린은 쓸 수 없을까요?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점은 한 알에 0.6mg으로 6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하지만 이 약은 혀 밑에 녹여야 하는 약이기 때문에 복용에도 볼루스로 투여된다기보다는 인퓨전처럼 투여되는 것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생체 이용률을 감안하면 한정당 분당 60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니트로글리세린을 5분 정도 유지해준다고 추측할 수 있겠네요. 그럼 2알에서 3알 정도를 한 번에 환자에게 투여하면 분당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속도로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IV로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흡수 속도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임시방편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빨리 IV로의 투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만큼 중요한 치료가 하나 더 있어요. 스케이프뿐만이 아닌 하트 페일리어로 인한 풀모너리 이데마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치료인 비침습적 양압 환기, 그러니까 NIB예요. 아, 맞다. 호흡 곤란이 심한 환자니까 호흡 보조도 중요하겠네요. 이건 언제 시작하나요? 환자가 안 좋아 보이면 도착하자마자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냥 산소를 주는 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NIB는 단순히 산소만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흉곽 내 압력을 높여줘서 프리로드를 줄이고 동시에 애프터로드까지 같이 낮춰줘요. 그러니까 산소화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스케이프의 근본 문제인 애프터로드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니트로글리세린이랑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맞아요. 게다가 하트 페일리어로 인한 풀모너리 이데마 치료 중에서 실제로 사망률을 낮춘다고 입증된 치료가 바로 이 NIB예요. 2019년 코크란 리뷰에서 삽관을 막는데 NNT가 13, 사망을 막는데 NNT가 17로 확인됐어요. 그럼 도착하자마자 NIB부터 씌우고 니트로글리세린이랑 같이 가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세팅은 C탭도 바이탭도 둘 다 가능하니 편한 쪽으로 하면 되어요. 고용량 니트로글리세린이랑 NIB, 이 두 개가 스케이프 치료의 두 기둥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라식스 같은 이뇨제 사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오늘 공부했듯이 스케이프는 체액 과다가 아니니까 이뇨제는 안 쓰는 게 맞겠죠? 맞아요. 스케이프인 경우에는 이뇨제는 치료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볼륨이 과다한 풀모너리 이데마와 스케이프는 서로 별개의 질환이 아닌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이프로 생각되는 환자가 체중 증가나 페리페랄 에데마 같은 볼륨 과다의 소견이 함께 있다면 이뇨제의 투여도 함께 고려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환자의 히스토리랑 피지컬을 정말 꼼꼼히 해야겠네요. 맞아요. 환자를 열심히 봐야 더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Take home points.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 테이크홈 포인트 시간입니다. 첫째, 모든 폐부종은 체액 과다 상태가 아닙니다. 스케이프는 교감신경 항진으로 애프터로드가 급격히 오르면서 체액이 폐로 재분배되는 거고, 몸 전체 체액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부족할 수 있어요. 둘째, 진단은 진찰과 초음파로 심한 고혈압, 급격한 발병이 핵심이에요. BNP나 트로포닌은 양쪽에서 다 오를 수 있어서 감별에 결정적이지 않아요.
셋째, 치료의 두 축은 고용량 니트로글리세린과 NIV예요. 니트로글리세린은 분당 100마이크로그램 이상 공격적으로 사용하시고 약전에 있는 표를 계산해 참고하세요. 닥터 엠버의 응급의학 연구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임상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간단한 퀴즈로 내용을 복습해보세요. 오늘도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응급의학과 의료진 여러분, 다다치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